네, 반갑습니다. 일요 심화반 강사 안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또 낯익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어떻게 시험 이번에 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뭐 고시에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봐가지고 정리해서 답안까지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실력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좀 더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어차피 기본 문제를 충실히 해 놓으셔야 이런 시험에서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1번 문제 보면 우리가 요 근래에 지하 공간 침수 사고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 이제 행안부 고시로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게 소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좀 시험 출제에 좀 관계되는 분하고 우연히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부분에서 좀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소방이 화재에서만 국한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그런 문제들도, 시사성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 분야가 꼭 화재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될 분야가 있다. 저는 예상하기에 온난화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난화나 엘니뇨, 폭우나 또 폭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하 공간 침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한 번 나오지 않겠어요? 온난화?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험 강평할 때도 임시 소방시설 다음에는 우리 공사장에 소방 안전관리가 꼭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우연히 좀 나오게 됐어요. 대부분 다 그건 예상을 하셨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내년에는 좀 온난화해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거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하공간 침수 방지한 수방 기준, 이건 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공통사항에 보면 침수 피해 방지, 또 침수 피해 경감, 침수 피해 예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시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중첩되는 게 우리 예상 침수 높이보다 높게 설치를 하자. 출입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상 침수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 설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물막이판은 많이 보셨을 테지만, 우리가 이제 지하공간 출입을 할 때 많이 겪어보셨을 부분인데, 아마 이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내려가실 때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하로 내려갈 때 보면 이게 지상이고 계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단이.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이 계단의 높이, 이게 물막이 시설이에요. 저런 부분이. 그래서 이 지상보다 높게 만드는 이 예상 침수 구역보다 이 단을 더 높게 쌓아가지고 물이 침수하지 않도록 하는 저런 부분도 이 물막이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통사항이 한 10여 몇 가지 되는데, 이 공통사항이 그 뒷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별 적용사항이라고 또 그 두 번째 문제에 나오잖아요. 시설별 적용사항. 여기에는 이 공통기준은 다 100% 반영을 해요.
시설 구분해 놓은 게 지하도로, 지하도 상가, 지하 공동구, 뭐 철도 시설, 얘는 지하에 많이 설치를 하니까. 그다음에 지하에 설치하는 변전소. 이런 부분들은 공통 기준, 앞에 있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그 대상물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가 하나씩 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침수 방지 시설은 우리 소방 쪽에서 어디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느냐면은, 우리 성능 위주 설계에 그런 대상 심의를 하러 들어가면 지하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있는 내용 일부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하, 보통 지하 한 5층, 8층, 지하 8층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는 침수가 되면 많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 이제 완전 실무에 관련된 내용이죠. 건축 허가 때, 또 착공 때, 그 다음에 완공 때, 유지관리 때 어떤 식으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근데 실제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소방서에서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쉽게 답안 쓰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큰 틀로 보면, 일단 그 건축 허가 동의라고 하면 시나 구청 이런데 이런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소방서로 연락이 가죠. 이런 건축물 허가 동의를 해달라고 왔는데 소방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소방서에서 검토를 해서 별 이상이 없다 하면은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죠. 그러면 이제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건축이 시작이 되면 우리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소방공사업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요. 소방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감리 지정 신고, 배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소방 착공 신고는 공사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업체.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겠다 하고 그 서류 작성해가지고 소방서에 제출을 하는 거고, 감리에 관련된 내용은 관계인, 우리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발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계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감리 지정 신고를 하고, 감리 배치 신고는 감리 회사에서 해요. 서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관련된 서류, 자격증 관련된 거라든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첨부하고, 나중에 착공 신고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설계 도서가 포함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방 공사를.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소방서에서 2, 3일 검토를 하죠. 2, 3일 검토해서 별 이상 없으면은 이제 착공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우리 착공 신고를 한 사람한테 메일로 전송을 해주잖아요. 주의사항 같이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제 착공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완공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완공이 될 부분에는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 몇 주 이렇게 그 법조항 있잖아요. 이런 법조항은 공사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다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 관련된 그 부분, 우리 그 제17조 감리원 배치 통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소방 쪽에서 감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감리원 배치 통보 앞쪽에 보면 세 번째 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입력하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해줘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협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방서에서 입력을 해주거든요. 그 소방서에서 입력을 안 해주면 여러분 경력 관리할 때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감리 현장을 만약에 한 3년 했다 그러면 착공 신고했을 때 소방서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이 감리자가 이 현장에 감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 언제까지 해서 완공이 됐다, 이거 소방서에서 담당 입력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소방 기술자도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현장에서 소방 기술자가 급하게 지금 A 현장에서 B 현장으로 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A 현장이 자리가 비울 때 바로 채워놓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 한 일주일 정도 늦게 A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방기술자 미배치로 과태료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소방서에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니까 실무에서 시공이나 감리를 하실 때 이런 행정 절차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완공시, 가장 중요한 게 완공이죠. 완공. 공사가 끝났다고 우리가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완공검사 신청서는 공사를 한 그 주체에서 제출을 하는 거니까 공사업자가 제출을 하죠. 공사업자가 제출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공사업자의 서류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감리 결과 보고서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리 결과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감리 결과 보고를 잘못하면 허위 보고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그 대단물에서 화재 사고라든가 인명 사고가 나면 감리 결과 보고서부터 확인을 해요. 감리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감리 결과 보고서로 가름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완공 시에 예전에는 건축에서 시나 구에 우리 이제 건축이 다 됐으니까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소방서에서 소방 완공 필증을 첨부를 해야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소방에 많은 압력을 가했죠. 빨리 소방서에 가서 그 완공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완화시키고자 건축 사용 승인 신청을 구나 시에 하게 되면 건축에서 그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소방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에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건축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 돼야 그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 완공 시점이 아닌데도 사용 신청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소방에 대한 압력이 예전보다 훨씬 덜해졌죠.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건축이 마감이 돼야 감지기도 부착을 하고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는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런 테스트가 안 된 상태에서도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완공 시행이 이렇게 되는 거고,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 점검 제도가 있어요. 점검은 소방시설 관리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적용되는 건데, 그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후에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예전에는 1년 이내에 했으면 됐거든요. 지금은 60일 이내에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대상물의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1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런 점검에 대한 기준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을 하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이분들이 또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화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작성을 하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쉽게 작성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분들도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 이제 옥외 탱크 저장소의 포소화 설비. 첫 번째는 많이 작성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 고정포 방출구 종류면 1, 2, 3, 4 특, 이게 5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CRT로 봤을 때 이거 이어물이 채워져 있고, 1형 하면 포도입관 하나 넣어주잖아요. 포도입관. 이게 1형이고, 2형은 포도입관이 없이 탱크 외벽에 방사하는 게 2형. 3형은 하부에서 들어오잖아요. 하부에서 여기서 이제 포가 발생하죠. 이게 3형. 4형은 3형에 대한 보안 차원에서 포 경납부 있잖아요. 포 호스. 그래서 호스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밸브가 있고, 이게 4형. 1, 2, 3, 4형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뭐 1형하고 2형 이렇게 또 바꿔 쓰시는 분들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림 하나로 하고 좀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하나가 특형이잖아요. 특형. 지붕 없는 거. 여기에 부상지붕.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게 특형. 그래서 일단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시가 종류가 저렇게 5가지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하나씩 하면 이게 1형인지 2형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탱크 하나에 한꺼번에 설치를 하시고 나중에 답안 쓸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이거 하나씩 나눠서 쓰세요. 답안 쓰는데 이거 탱크 하나에 놓고 1, 2, 3, 4형 뭐 다 한꺼번에 설치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한 예도 없지만 이 답안도 구성이 0 이상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1, 2, 3, 4형하고 특형 저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는 1, 2, 3, 4형 이렇게 별도로 좀 그림을 그려서 답안 작성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포 방출구 종류별 정의와 특징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가 애매하잖아요. 정의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정의가 따로 있어요. 유형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거기에 보면 정의가 따로 있거든요. 이 방출구에 대한 정의. 근데 거기에 있는 정의대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거의 없을 거고 쓰기도 힘들고 그거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가 작동을 한다, 이러한 포 방출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 보면 1형부터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1형은 포 도입부가 있어가지고 이 도입부를 설치한 이유가 이게 담배포 사용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한 거거든요. 담배포가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이 담배포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담배포 말고 이제 더 좋은 포들이 나왔어요. 근데 굳이 포 도입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형을 통해서 이 탱크 외부에 포 약재를 분사해가지고 화재를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탱크 크기가 60m 이상에는 적용하기 힘들어요. 2형을 적용하다 보니까. 탱크 크기는 갈수록 더 커지잖아요. 2형을 계속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3형을 만들었거든요. 3형을 만들어서 얘는 60m 이상에 적용이 가능하죠. 3형을 만들어서 표면 상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3형을 가지고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포가 그 표면 상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소멸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스를 가지고 중간에서 포가 파포되지 않도록 호스를 가지고 사형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1, 2, 3, 4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형 같은 경우는 얘는 좀 특이하잖아요. 더. 특이한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부상지붕이랑 이런 특징도 있고 그 CRT 이 플루팅 루프 탱크보다 방사량이 더 훨씬 많아요. 2배 정도 돼요. 2배 정도. 얘가 이제 8LPM을 사용을 하잖아요. 특형은. 그 이유가 우리가 특형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 평면도를 보신다고 하면 이게 탱크 벽면 주위에서만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포를 방사를 하게 되면 그 화재 때문에 탱크 벽면이 많이 가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포가 잘 돼요. 파포가. 그래서 기존의 CRT 정도의 양을 방사를 하게 되면 소화 약재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것보다 더 한 2배 정도, 2배 정도를 더 많이 적용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링와이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 탱크에 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저기에 대한 물분무 설비도 같이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FRT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그 답안에 보시면 1, 2, 2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탱크의 방출구 파손이란 말이 있잖아요. 방출구 파손. 방출구 파손이란 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탱크가 뒤틀리거든요. 열 때문에 뒤틀리다 보면 그러니까 방출구가 파손이 돼서 포가 제대로 방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3, 4형은 방출구가 하부에 있으니까 방출구 파손될 우려가 없죠. 네, 이런 특징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양 방출구 같은 경우는 이 호스를 위까지 끌어올리려면 높은 압력으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압 발포기가 필요해요. 네, 그런 특징들, 간단한 특징들하고 이렇게 작성하면 이 정도 그림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쓸 것 같으면 한 4, 5페이지 나올 거예요. 4, 5페이지 쓰시려면 다른 한 문제 포기해야 돼요. 네? 우리가 잉크 값을 버려야 되잖아요. 다른 내 문제는 써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게 꼭 모범 답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이 문제는 우리 고체 가연물의 연소 속도 정의하고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 발화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고체의 화염 확산 속도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답을 작성하실 때 이 답안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소방기술사는 이 답안이 몇 점짜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대로 그 질량 감소 속도 L분의 Q, 기하 L분의 순연료 이걸로 접근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대부분 이걸로 많이 작성을 했을 겁니다. 이제 연소 속도 이거는 우리가 기본 문제로 많이 분류를 하지 않나요? 근데 기본 문제로 분류를 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 연습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답안은 좀 부실하게 써지죠. 연습 부족.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한 200~300개는 항상 그 10점짜리라 하면 7, 8점 이상 수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25점짜리라 하면 17.8점 정도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 정도 유지를 해 주시려면은 서브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를 그 정도 세팅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계속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서브노트 자체가 14, 5점짜리를 서브노트를 만들면 그 높은 점수 나올 수가 없고 또 그 점수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면 14, 5점 안 나와요. 12, 3점밖에 안 나와. 자기가 서브노트에 있는 것 그대로 다 못 옮겨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10점짜리 8, 9점짜리로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그대로 적겠어요? 못 적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는 빼먹죠. 근데 중요한 걸 안 빼먹으면 좋은데 꼭 중요한 걸 빼먹어요. 그래서 그림, 표, 공식 이게 굉장히 이 답안 작성하는데 유리한데 다 작성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죠. 공식 넣을 걸. 예? 그럼 1점 날아간 거예요. 바로. 그림 넣을 걸 하면 또 2점 날아간 거고. 그래서 200~300 문제 정도 되는 핵심 문제는 그 세팅 자체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 오늘 지금 하는 이 연소 속도 이 부분도 우리 소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불이 화재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연소되는지 그걸 나타낸 건데 소방의 핵심 문제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지나면 또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는 딱 세팅을 해놓고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좀 더 소홀히 하세요. 왜 다른 문제 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좀 빨리 짧게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연소 속도, 기화열분의 순연료, 순연료속. 순연료속은 말 그대로 그 입사한 부분이 방사한 부분을 제외했을 때 남은 연료속이잖아요. 연료속. 입사는 어디에서 하고 방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입사는 화염하고 외부 연료속, 입사 부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화염에서 입사는 지금 우리가 가연물이 이게 가연물이에요. 가연물에서 이제 화염이 발생하는데 화염에서 얘를 입사 연료속이 발생하고
이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도 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입사된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방사가 되잖아요. 방사가 열을 방출하는 거죠. 열을 방출하는데, 입사가 방출보다 더 크게 되면 얘가 연소가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입사가 많이 되면 될수록 더 연소 속도가 빠르겠죠. 방사가 조금 될수록 연소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밑에 있는 연소 속도 영향 요소에 이제 그대로 수식 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화염의 연류속이 더 클수록 연소 속도가 빠르다. 외부의 연류속,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도, 외부의 연류속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플래시오버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플래시오버가 외부 열기류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서 우리 실내 전체 전실 화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외부 연료속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방사 연료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료에서 나가는 그 손실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L분의 Q니까 기화열,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기화열인데,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은 연소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근데 쉽게 기화하는 물질이야. 그럼 굉장히 연소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연소 속도 영향요소에서 온도, 농도, 난류 막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이 없는 거 아니니까, 혹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는 말 그대로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우리 연소 범위 그래프 보시면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또 화학양분 조성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농도가 적정 농도일 때 가장 발화가 잘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연관이 같이 되는 거죠. 주변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발화가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문제인데, 많이 안 다뤄보다 보면 참 답안이 좋게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배점이 좀 낮다고 보셔야 돼요. 매번 나오는 문제 19점, 20점씩 주겠습니까? 처음 나오는 문제에 그렇게 답안이 잘 쓰면 배점이 높게 되겠지만,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거기에 또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다. 그러면 뭐 아시겠죠? 몇 점 나올지.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 다 아시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참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이 끝나면 그걸 다 적어놨어요. 내가 어떻게 답을 썼는지. 100%는 못 적어도 한 80, 90%는 다 적어져요. 아, 내가 소제목 어떻게 잡았고, 그림 어떤 거 넣고, 공식 어떤 거 넣고, 내용 어떻게 넣었다. 얘는 몇 페이지 썼다. 이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야 나중에 딱 답을 보면, 점수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 본인 거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 알고. 요즘은 점수도 각 문항마다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이렇게 답을 쓰니까 점수가 완전히 훌륭한데? 그럼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걸 좀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시험 보고 그 점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지금 시험 본 지 지금 다 까먹었나요? 어떻게 답을 썼는지? 생각나죠?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건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 관람실 등으로부터 출구. 여기에 보면은 뭐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다. 그러면 출구가 몇 개 필요하냐? 네, 그런 간략한 계산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출구 개수까지 한번 계산을 해봐라. 네, 이걸 나타낸 거고, 출구 개수는
관람실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m 이상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400제곱미터를 100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그 해당 너비 0.6을 적용하면 약 2.4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 보면 거기 중간에 각 출구의 유효 너비는 1.5m 이상일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설치하더라도 두 개 면적 유연 하나가 1.5m니까 두 개 하면은 3m 이상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계산을 하면 2.4m 이상이 나오는데 뭐 계산상 2.4m고 실제는 3m 정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6번에 위험성 평가. 이거 작성 제대로 하신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법적인 사항은 준비를 안 하셨다면 이거라도 하나 적어보자 해가지고 해저드 찾고 리스크 찾고 FM 커브 매트릭스 해가지고 대책 이렇게 적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정쓸 게 없으면 그거라도 써야죠. 그것도 잘하신 선택이라고 봐요. 우리 위험성 평가 배웠던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 그냥 빈칸으로 해서 적용을 안 하는 것보다 작성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노동부 고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뒤쪽에 있는 게 그 내용이 절차거든요. 절차. 이 절차가 그대로 위험성 평가 절차하고 같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러지 그 절차 보면 사전 준비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이게 해저드냐 해저드. 그 다음에 위험의 결정.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 결정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거 이제 결정하는 방법 중에 발생 확률은 FTA나 ETA 또 사고 영향 분석은 CA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 가능 여부인지 이거 결정할 때 우리 위험도 매트릭스나 FN 커브 이런 걸 또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달라서 그런지 큰 내용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작성을 해 주셔야 여기에서 다만 몇 점이라도 나오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합격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빈칸으로 놔두는 것보다 뭐라도 작성을 하시고 다만 1점이라도 맞을 수 있게 이런 작성하는 것을 좀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3교시 문제는 간략하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